안녕하세요. 통일담담의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유럽에서 또 중동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면서 북러 군사 밀착이 한반도를 넘어서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두게 되는데요. 자, 동북아를 향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한반도 국제 정세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춘근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고의 전문가를 저희가 모셨고요. 또 이분은 외모로 봤을 때는 본투비 대한민국 여성이지만 네, 북한에서 건너왔습니다. 군인의 딸이기 때문에 또 정치적,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해박한 뇌색녀인데요. 네, 정윤아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2016년 아무도 말도 안 되라고 할 때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할 거라는 걸 예측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현장을 잘 알고 정확하게 예측하는 분으로 유명한데 지금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유튜브도 하고 강의도 하고 글도 쓰고 네. 그냥 학자로서 그냥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막 쌓아오셨던 콘텐츠를 많은 분들과 나눠주고 계신데 네. 남북을 둘러싼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네.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좀 알려고 하다가도 그만두게 돼요. 너무 복잡하게 꼬여 있으니까 딱 한눈에 보이게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한눈에 정리하기 정말 어려운데 어렵죠. 예. 한반도 문제는 지금 세계에서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미사일을 지금 이란이 공격을 했잖아요. 이 지구에서 이웃을 나라로 치지 않는 그 두 군데가 이스라엘하고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을 나라로 치지 않는 북한하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 정치 세계 한 나라가 200개쯤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나라 두 나라를 들려면은 그게 한국하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뭐 전쟁을 어제 하고 우리 다 있고요. 봤잖아요. 예. 전쟁하고 있고 지금 우리도 사실은 뭐 전쟁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휴전이니까 언제든지 전쟁에 대비를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왜 평화 시대에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고 군대를 가고 무기를 사고 그러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또 왜 있는데 북한 자극하냐 이런 사람들도 그렇지, 있어요. 북한을 왜 자극하냐고 예. 그러고 북한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으로써 우리가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사실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는 착한 나라, 러시아는 못된 나라라고 치는데 국제 정치는 강한 나라, 약한 나라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그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이제 침략을 당했는데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한 것이 1990년이거든요. 독립하던 해 우크라이나의 탱크가 6,000대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침략을 받는 2022년 2월 달 그때 구르는 탱크가 150대도 안 됐습니다. 강도랑 이웃집에 사는데 문을 안 잠그고 다닌 거네요. 아무런 준비를 안 한 거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북한이 이제 러시아에 무기를 뭐 지원한다, 뭐 보내준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굉장히 가까워졌다. 옛날보다 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도 러시아랑 상당히 잘 지냈었는데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평들이 많습니다. 이 관계들은 어떻게 저희가 봐야 그러니까 될까요? 지금 이제 국가들이 이제 누가 친구냐 누가 적이냐를 그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각이 같으면 친구예요.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어떠한 정치 체제, 어떠한 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 것이 인간한테 더 좋으냐에 대해서 생각이 같으면 그게 다 친구입니다. 그냥 크게 두 개로 나누면 경제 체제는 공산주의하고 자유주의 아니겠어요? 자유주의가 더 살기 좋지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은 다 친구입니다. 공산주의가 더 좋아 그러면 그것은 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공산주의 국가는 엄밀한 의미에서 몇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그 독재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자유주의 국가들이 있고 독재 또는 뭐 공산주의 국가들이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친구와 적이 갈리는 것이죠. 북한, 러시아가 친구라서 무기를 보내줬다기보다는 다 사실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친구라고 아니겠습니까? 하기에는 아주 웃기는 나라들인데 지금 이해가 맞아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를 무슨 강대국으로 치는데 그 러시아가 우리나라보다 땅 넓이가 뭐 엄청 거의 한 크죠. 200배 되는 네. 나라인데 네. 그런데 버는 돈은 우리가 더 많은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러시아가 더 많은데 러시아가 더 높은 애는 언제냐? 석유값이 비싸네. 가스 그 나라는 석유 비싸고 팔아먹는 할 때. 나라예요. 예. 우리는 뭐 전화 만들고 컴퓨터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그런 나라고. 그 러시아는 강대국이라고 그러는 거는 그냥 핵폭탄 많고 탱크만 타는 것 외에는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라예요. 또 재밌는 거는 러시아가 달러가 없어요. 네. 맞다. 러시아가 어떡해요? 달러를 못 주니까 네. 김정은이 자동차를 줬더라고요. 아, 개인 자동차 네. 방탄된 거 몇 천만 불짜리. 아우르스. 그러니까 무슨 뭐 달러를 줄 수 없으니까 기술을 준다고 그러는데 기술이라는 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소프트 파워 아니에요? 폭탄은 하드 파워고 어떻게 교환이 돼요? 소프트 파워 얼만큼의 폭탄 몇 발이야? 네. 이게 웃기는 딜이죠. 예. 그 웃기는 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궁금한 게 이제 군사적인 거는 뭐 많이 좀 아시니까 자, 북한이 러시아에 이제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무기들이 뭐 뉴스에 나오고 이러잖아요. 저희가 사실 뭐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그 성능이 어느 정도 될까요? 더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뭐 차세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건 아니에요 지금. 뭐 예전에 재래식 무기? 재래식 무기를 다 동원하고 있는데 다행히 북한과 러시아의 이 무기 체계가 똑같아요. 그래서 포탄이 크기가 가지고만 가면 지금 러시아에 있는 포탄에 그냥 끼워 맞추면 됩니다. 충전기 그 쨍 맞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 6.25 전쟁 때도 북한이 러시아 장비를 다 들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포탄 생산하는 게 대부분 다 러시아에다 갖다 맞출 수 있는 크기거든요. 저는 이렇게 국제 정세와 이렇게 북한 무기 체계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주는 그 채널은 통일 강단밖에 없을 것이다. 정말 자신합니다. 저 정말 뉴스를 오래 하면서 이해 안 됐던 부분이 지금 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는데 저는 좀 놀랐던 게 쿠바 있잖아요. 쿠바가 북한과 상당히 형제적인 그런 우호 관계를 유지한 나라였는데 한국과 수교를 맺었어요. 예. 193번째. 네. 쿠바가 그렇게 강대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약소국이죠. 수교한 게 크게 뭐 이렇게 영향이 있을까 싶은데 북한은 당황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 지금 이 세계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하고 수교를 했는데 딱 두 나라가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하나가 시리아, 하나가 쿠바예요. 그 물론 팔레스타인까지 해서 셋인데 팔레스타인은 제대로 된 나라로 안 치니까 그 두 나라가 대한민국을 아니고 북한을 나라로 쳤는데 그 큐바가 이제 한국을 인정했다는 거는 북한한테 절반이 떨어져 나갔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북한은 큐바를 못 도와주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대한민국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은 쿠바가 여러모로 이제 돈도 벌 수 있고 네. 뭐 이점이 있으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교육받으면서 피델 카스트로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피델 카스트로가 북한도 방문을 했고 군복을 입고 막 이렇게 김일성이랑 돌아다니는 이런 기록 영화들을 너무 많이 보내줬고 우리가 동방의 초소다 이러면 그쪽을 이제 서방 초소에서 미국을 이렇게 앞뒤로 쨘다고 이랬었는데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더 이상 남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고 제1의 적대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취급을 해버리니까 아싸 신난다 이러고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기다렸던 것 같아요. 네, 너무 하고 싶었는데. 아마 그 말씀대로 충격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충격받았죠. 한국과 쿠바가 수교를 한 다음에 중국과 그동안 사실 조금 소원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갑자기 중국 고위급 인사가 평양을 공식 친선 방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대규모 중국 예술단이 평양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또 중국은 어떻느냐. 대만과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이 대만이 우리가 중국하고도 교역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은 이념적으로는 대만이랑 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 대만 문제가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보랑 직결된다라는 평들이 많은데 북중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북한의 정권을 잡은 다음에 북한 육군사관학교 거기에다가 큰 걸개를 써서 붙였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일본은 100년 숙적,
중국은 천년숙적이라고 써가지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북한은 사이가 나빠요. 겉으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정치의 원칙이 있어요. 붙어있는 나라는 결코 진짜 친구는 아니다. 맞습니다. 아 그럼 그동안 중국이 북한한테 저희는 큰 형으로 큰 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큰 형인 척한 건데 이제 큰 형은 아니죠. 그럼 지정학적으로 전략적인 지정학적으로. 위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을 그렇죠. 대우를 이제 했다라고 북한이 보시는 거예요? 이제 살아 있어야지 자유주의 물결이 중국으로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강파제, 도와준 것이지. 강파제. 북한이 이뻐서 도와준 건 하나도 없어요. 일본은 어떤가? 왜냐면은 그 쿠바랑 한국이 수교한 다음에 일본하고 북한 정상회담 하겠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접촉을 외면하고 북한과 정상회담을 시도한다고 밝혔던 일본 그리고 이를 환영하는 바이든 정부 굉장히 복잡하다. 북일 관계를 바라보는 관계국들의 의도는 또 뭐라고 풀이됩니까? 그 지금 북한이 김여정이가 이제 쿠바를 잃고 나니까 좀 분노하고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미일 관계를 자기가 한번 깨놓겠다라고 해서 우리는 일본하고 한번 접촉을 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패착입니다. 일본하고 접촉을 하고 일본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으려면은 일본이 원하는 것을 줘야 됩니다. 일본이 원하는 거는 그동안에 이제 수십 명이 그 납치당해 갔거든요. 그 사람들 다 돌려달라. 일본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진짜 그 만나자 그랬더니만 북한이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어떻게 보면은 한번 파탄내고 교란하게 하려고 했던 근데 건가요? 뭐 그거는 지금 현재 북한 능력으로는 예.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북한 열면 됩니다. 국민이 잘 되면 정권도 잘 되는데 북한은 그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을 살리려면은 나라를 열면 되고 정권이 살려면 나라를 닫고 있어야 되고 그 이율 배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근데 북한은 국민을 살리기보다는 정권이 살기를 택했으니까 밥도 못 먹는 국민들한테 핵폭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핵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어떻게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외교, 이 말도 안 되는 국제 관계가 이제 유지되고 있는 거 북한이 어떻게 버티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핵 아니겠습니까? 이제 핵 때문에 죽죠 결국은. 핵으로 자기가 나라를 살린다고 생각하는데 그 핵은 미국까지 가지 않는 한 아무 쓸모없는 핵입니다. 근데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이 예. 어느 날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에 100% 맞는 날을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주에는 북한 도발로 인한 남북의 관계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머리를 맞대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통일 담담.